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추석 지나고 첫 번째 최고회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직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추석 직후의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극진한 훈련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서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천지에 불을 뜨는 모습에서 온 민족은 동족의 뜨거운 만남과 화해와 평화의 소중함에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위해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30여 년에 걸쳐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헌법에 핵국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핵폐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끈기를 갖고 천천히 대응해야지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나가면 자칫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평화는 평화로되 민생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추석 연휴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일 관악구의 신원시장, 21일 추서역, 23일 추석 당일에는 임진각 망배당, 25일에는 남양주 소재한 세탁공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9개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추석 화제거리도 한반도 평화가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들은 민심은 민생과 경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세탁공장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 활동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인원이 2017년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어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토요일 유급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월 약 13만 원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 살길이 없습니다. 민간이 고용을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당연히 앞당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 운영의 기본 방식과 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돌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수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도 매우 높습니다. 과거 몇 번 현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외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을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서 사법농단 사태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실비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금리 기조, 이 기조가 만들어낸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화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의 급증 등이 저금리 기조로 말미암은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내의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화당국의 심사숙고, 경제당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히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한테 먼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부분도 못하시니까 심재철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것인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왜 공개하는 식으로 동문서답하고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 이 신재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 추진비가 대통령 안위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면 특수활동비를 써야지 왜 업무 추진비를 씁니까? 업무 추진비는 공개해야 되는 비용이 업무 추진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걸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익에 문제가 되는 공개하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아직까지 일부 남긴 것이고, 청와대는 특수활동비가 제일 많습니다. 국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182억인가 있어요. 그 돈은 다 어디 쓰고 업무 추진비 가지고 다시 특수활동비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업무 공개해야 되는 업무 추진비 공개한다고 계속 시비 걸지 말고 빨리 문제가 없다면 청문회 할 거 수용하고 감사원 감사받는 거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는 암호화폐 주기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암호화폐를 투기, 100% 투기다 는 인식하에
암호화폐 죽이기 작전에 돌입했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자 잠시 멈추는 듯 보였는데 다시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정부는 암호화폐를 유흥업종과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벤처 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습니다. 자금 세탁에 악용된다든지 해킹에 취약하다든지.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면은 통제를 하고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산업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암호화폐 산업을, 암호화폐 업종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암호화폐 그 자체를 도박으로 보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어원은 바로 암호화폐, 정부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 ICO라고 부르죠. 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바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죽이기에 적극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수도권 부동산은 규제하되 비수도권 부동산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수요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수도권 부동산 중에 여전히 규제받고 있는 지역 중에 규제할 필요가 없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인데, 부산은 7개 구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7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7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추석 민심 중에 하나가 건물 인테리어 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금 다들 울상입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가 안 나가고 가게가 새로 생기지 않아서 가게 인테리어 업이 중단됐고, 아파트도 거래 물량이 없어서 인테리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비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면 바로 규제를 해제해 주시고 부산부터 해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구 수성과 세종은 여전히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어느 정도 집값이 하락되는 추세가 보이면 정부가 규제를 즉각 해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것도 합헌이지만 당연히 폐지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이 규제가 타당한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는 그 이유는 셧다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놀이 문화의 대안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에 좋은 접근성의 여가 활동이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은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로 게임을 통해 사업적 성공을 이루고 이 정도 신수종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이 장병규 위원장 같은 경우 성공적인 연쇄 창업 신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고부가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 축적된 자본은 우리나라 벤처 업계의 많은 스타트업의 시드머니로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 산업에 지금 셧다운제가 가져오는 타장이 큽니다. 해외 기업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에는 차별적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업체들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보다는 결국 청소년 시장을 아예 포기하고 성인용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더더욱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영입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당연하게 청소년보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족부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이슈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넘도록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신수종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어떤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라도 혁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수 없고 창업가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졸 일자리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보면 2005년도에는 82.9%다가 작년에 68.9%로 줄었습니다. MB 정부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활성화시키면서 대학 진학률이 71%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고졸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는 기업하고 기관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우리 정권이 지금 어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취업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졸 실업자는 49만 2천 명,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급증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고졸 취업이 어려워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20% 권장 사항이 있는데 이를 지금 공공기관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하고 부설기관 355곳 중에서 60%만이 60%가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예전에는 대졸자, 고졸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그 통을 한 통에 넣고 면접을 하게 되고 사람을 뽑게 되니까 당연히 고졸자가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행이나 은행에 이 고졸들이 채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에는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예 티오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제도인데요. 이제 특성화고는 보통 3학년이 되면은 현장 실습에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사실 그건 현장 실습이 아니고 채용을 전제로 한 어째 보면은 현장 근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현장 실습 제도를 바꿨는데요. 6개월이던 그 실습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장에 어떤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학습, 배우는 것 중심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원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이미 취업이 다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자기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어쨌든 6개월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니까 우리 고졸 출신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학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에서 그 고졸을 데려다가 학습을 시키고 할 만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졸자들이 더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문재인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특성화고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도 존폐라는 어떤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 해소를 힘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우리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이 학생들의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든 이 현장제도, 현장실습제도 다시 한번 개선해서 우리 고졸 출신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이슈를 점검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 팟캐스트를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손님으로 우리 국방위 위원이신 하태경 의원을 모시고 요즘 가장 핫한 뉴스인 남북관계 개선과 병역 특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와 관련해서 국방위원이신 하태경 의원께서 기존의 남북관계의 학습 효과에 따르는 의심하라, 그러니 검증하라에서 이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보다 확실하다라고 분석이 되니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10월 4일 또 하태경 의원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상황을 판단하고 오신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으시면 현재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기존에 의심하라, 그러니 검증하라에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로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발언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